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전달체계입니다. 전달체계가 209쪽인데요. 자, 209쪽에 그 전달체계라는 게 사실 제가 이게 한 17, 8년 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2005년도, 2004년도쯤에 이게 그 사회복지의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전달체계 때문에 한참을 이게 많은 얘기를 했던 때예요. 자, 전달체계가 일단 전달체계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15년 전 얘기입니다. 16년, 17년까지 보셔도 돼요. 2000년대 딱 지나서 얘기. 갑자기 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헤맨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 중앙정부에서 그냥 국민들에게 뭔가를 해왔던 복지인데,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집행만 했었는데 갑자기 전달체계를 뭐 바꾼다 이러니까 이게 전달체계가 뭔가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당시에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했던 사회복지의 주제가 전달체계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달체계의 개념이 없다가 갑자기 이게 들어오니까 이 엄청나게 새로운 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전달체계 안에서 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맨 위에예요. 209쪽의 맨 위에 문단인데, 자, 전달체계란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혜자, 자,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공할 것인지 실천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자, 사회복지 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강의자를 딱 한 줄로 정의한 거예요. 공급자가 수급자 받는 사람과 이어진 관계를 전달체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방금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시킨 대로 쭉 그냥 수직적 전달체계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 수직적인 전달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독립기관, 뭐 사회복지의 독립적인 그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자, 현금 지급, 현물 지급, 그 다음에 바우처 통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업, 종교, 자원봉사, 각종 민간 위탁으로 계약이 된 센터들. 그러니까 전달 체계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한때 전문가들이 이 얘기 가지고 또 한 번 대판 싸움 얘기가 뭐냐면은, 자, 전달 체계를 통합하자. 무슨 소리냐? 왜 통합을 하냐? 분리하자. 더 세분화시켜서 서비스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통합과 분리 논쟁이 근 10년간 이어져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보통 얘기하시는, 특히 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가 통합할 거냐, 자, 그 다음에 분리할 거냐. 맨날 이 얘기만 하다 저 한때 싸웠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얘기가 정리가 돼가지고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전달 체계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복잡해요. 왜냐면, 자,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뭐 우리가 불임, 난임 지원 부부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장사 정책, 이제 화장을 할 거냐, 매장을 할 거냐, 수목장을 할 거냐, 이것까지가 전부 복지거든요. 세대마다 다 다르죠. 일자리 구할 수 있는 고용도 복지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도 복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도 복지에, 청년도 복지고, 이게 전부 뒤섞여 가지고요. 전달 체계가 다 달라요. 다만 뿌리는 같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 수혜자, 요거는 뿌리는 같은데 전달되는 방식이 수도 없이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 체계는, 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210쪽에 그 동그라미 1, 2, 3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통합되고 지속적이게, 당연하죠. 이미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동그라미 2번, 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자, 클라이언트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계좌이체죠. 자, 정부에서 돈을 주면 통장으로 입금되고 쓴다. 이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럼 전달 체계는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중간에 기관이라든가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비스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즉 위에서는 전달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선에서는 뭐 아무런 지시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성 유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강의자를 보시면은 한국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통일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뭐 어디를 보시냐면요. 뭐 복잡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보실 만한 얘기가 저 그 210쪽의 그 표를 보면은 뭐 필요성 문제점 다 필요 없고요. 안 보셔도 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이제 1과 2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단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게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뭐 서울특별시, 뭐 평택시, 천안시, 경기도처럼 여기서 또 이제 한 번 더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달체계의 운영 주체는 211쪽에 뭐 많은 얘기가 있으나 중앙부처, 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뭐 사회보장원 뭐 등등등의 공공기관들 뭐 이런 무슨 원으로 끝나는 공공기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주체, 자 자원봉사자 뭐 무슨 사회복지관, 센터, 주민센터 뭐 등등등 전부 다요. 이거 전부 다 각종 주체, 종교단체까지. 자 그렇게 해서 수혜자로 넘어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212쪽에 보면은 뭐 최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에서 온갖 얘기가 다 나와 있는데, 자 이 얘기들은 사실 좀 옛날 얘기예요. 다 옛날 얘기고요. 다 넘어가셔가지고 214쪽, 215쪽 쭉 넘어가세요. 그냥 다 넘어가세요. 다 넘어가셔가지고 그 219쪽까지 얘기들은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게 좀 옛날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 전달 체계는 정부 중심이에요. 확실히 정부 중심이고 과거보다는 더 정교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전달 체계가 온라인으로도 올라와 있어요. 온라인 전달 체계가 이제는 또 대세가 되었고, 그 다음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행정 전산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창구 직접 면대면보다는 행정 처리 또는 사무 처리는, 사무 관리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 요게 이제 특징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 코로나 때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늘어나게 된 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에 대한 전달 체계도 지금 갖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219쪽에 뭐 어려운 얘기들 빼고요. 제가 강의자료 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정복지센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동사무소 전에는 동회라고 했었죠. 자 뭐 저도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 입학 통지서를 자 저희 할아버지가 동회에 가서 찾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당시에는 전자화가 안 됐잖아요. 그 중요한 문서잖아요.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아와야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주민센터 이전에 동사무소 이전에 동회,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른바 차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 몸이 불편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정 때문에 동사무소, 옛날 말이죠. 자 주민센터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자 공무원이 찾아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통장, 자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계시죠. 자 통장님들이 자 민방위에 관련된 역할도 좀 도와주시고 계시고, 각종 전단지 그리고 소식지 전부 통장님들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자 과거보다는 앱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으나 여전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절대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관단체라 그러죠. 뭐 새마을 협의회, 그 다음에 동네마다 있는 뭐 방위협의회, 그 다음에 아파트 분여회, 자 그리고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등이 모두 일선 관료 조직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원래 일선 관료라는 거는 뭐 교통경찰관, 자 주민센터에 이제 민원센터에 그 민원실에 있는 분들, 공무원, 그 다음에 소방관, 그러니까 면대면 서비스를 직접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일선 관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출소, 소방서, 지구대 이 전부 다 일선 관료 조직인데, 이거를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자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 자 아파트 분여회,
그 다음 통장님들, 때에 따라서는 반장님들까지 포함되죠. 자, 이런 분들이 국가의 일을 대신하고 있을 때만큼은 저 개인적으로는 일선 관료라고 봅니다. 자, 공무원 한두 명에서 어떻게 일을 다 해요? 자,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서 또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또는 규정에 따라서 자, 일주일에 한 번은 자, 뭐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 가서 또는 어느 사람에게 가서 좀 뭐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지금 이 사회복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나가야 돼요? 자, 당연히 이제 불 끄는 조직이 먼저 나가 소방청이 먼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자 동원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민방위가 동원이 되죠. 자, 민방위가 동원되고 각종 직능단체부터 다 동원돼 가지고 맨 뒤에서 산불을 이제 좀 진화하는 작업들을 하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어떤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그 순간만큼은 일선 관료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산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대피령을 발동을 하면 그 특정 동네에 있는 분들은 뭐 좋든지 싫든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일단 그 최소한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피를 시켜야 되는 거고, 자, 모든 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 보통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은 자, 비상 출근을 해가지고 바로 자, 정위치 근무, 제 위치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안 될 경우는 동네 주민, 그 다음에 민방위 조직이 자, 가동돼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달 체계는 아주 그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어요. 왜 나한테는 아직 이게 없냐? 저게 없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는 이게 받는 사람 입장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